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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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의원님 지난주에 뭐 피치 지난주에 못할 일 피치 때문에 못할 일정 때문에 예, 미리 제가 예정된 그래서 김종민 선배를 2주 만에 뵈가지고 2주 만에 참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계속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아쉽죠, 뭐 이게? 월요일만 이 시간만 되면 썰전 그러고 머리숱 맴돌아요. 이게 묘한 빠질 수 없는 우리 벗어날 수 없는 뵙고 매력이 싶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잘 쳐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썰전 라이브 첫 주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야권의 대선 구도를 또 한 번 출렁이게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3년여 전 인사청문회 당시에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과 함께 임명됐지만 월성원장 관련 감사 문제로 정부와 각을 세웠고 최근엔 야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에서 나오는 반발의 목소리 작지 않겠죠. 독립성이 보장되는 헌법기구인 감사원을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고백, 위헌 고백에 불과합니다. 정권의 고위직을 발판 삼아 야권의 후보가 됐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으로 대선에 출마했던 인물하면 떠오르는 이회창 전 총재. 이 전 총재도 15대 감사원장을 지냈고 임기를 채우진 못했지만 그 후 국무총리를 거치고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다른 감사원장 출신 정치인이 탄생하는 걸까요? 우선 대권 도전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라. 최재형 원장의 답변을 고려했을까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고독한 개인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며 은근한 러브콜을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하루 앞서 나온 최재형 원장의 사의 표명, 야권 대선 주자 경쟁에 어떤 변수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첫 번째 주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 앞길은 출마는 차차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뭐 예상이 됐었습니다. 뭐 오늘 할 거다라고도 주말에 많이 나왔었고요. 일단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곧이어 뭐 차차라고 얘기하지만 대선에 출마할 걸로 보이는데 적절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같은 법사위 피감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주 뵙고 제가 이렇게 발언한 건 아주 속기로 보면 알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험하게 공격적으로 질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배신감이 들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뭐 야당 같다. 그래서 무슨 정부에 대해서 배신했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공직을 맡은 사람이 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건 아니니까 뭐 야당을 가든 여당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임기를 보장하는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에요. 대통령이 임명만 하지 사실상 대통령을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엄정하게 지키라고 국민들이 거기다가 그런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렇게 지지를 보내준 건데 저는 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감사원장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대통령 정부를 잘 감시해라.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국민 100%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임명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 일부 뭐 40% 50%가 뭔가 희망을 한다고 그래서 이 국민 100%의 어떤 헌법적인 이런 신뢰, 기대 이런 거를 저버리는 거는 저는 진짜 국민에 대해서 이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좀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강한 것만 빼면 들을 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최재형 감사원장 저도 법사위에서 20대부터 계속 감사원장 임기 내내 아마 지켜본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대화도 많이 나눴고 참 강직한 분이고 소신 있는 분이고 반듯한 분이고 충분히 뭐 대선 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감사원장으로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라는 것들을 얼마나 국민들께 만약에 대선 출마를 한다 그러면 그런 출마 선언문에 녹여내서 설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 같아요. 예.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얼마나 많이 찍어내려고 그랬습니까? 직무배제시키고 징계하고 검찰권 박탈하고 수사권 박탈하고 수사 방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견디다 못해 본인이 나와서 정말 나라를 좀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던 거고,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호수 감사위원을 임명 제청을 거부를 했을 때 뭐 임명을 제청을 하라라고 협박을 했다든가, 혹은 또 월성 1호기 감사할 때 그걸 방해를 아주 심각하게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래서 나가라.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가라, 나왔던 것도 찍어내겠다. 아니고요. 계속 뭐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감사원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평생을 판사로서 감사원장으로서 공직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혜택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법치가 몰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명분, 국민들께 설득되는 그런 명분을 내놓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대통령 출마하는 예. 거는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근데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명분이 이제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요. 제가 이분이 이제 그 김호수 그 감사위원 추천을 거부한 거나 아니면 원전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걸 보고 우리 당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그래도 평생을 판사한 사람이니까 뭔가 자기가 보기에 문제라고 느꼈으니까 저렇게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한 거다 그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감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으로 약간 편향된 듯이 보이는 감사 활동을 한 결과로 그것 때문에 어떤 지지가 생긴 건 반대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반대편의 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활동을 통해서. 이걸 이걸 미천 삼아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공직에서 얻은 그런 정치적인 자산을 가지고 이게 정치 장사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어떤 감사원장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최재형 봐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냐. 저 사람 정치 나간다 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비판들, 의심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감사원 조직에는 정말 큰 흠을 남기는 거다 이건.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만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월성 1호기 감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예. 정치적 자산을 쌓기 위한 감사였다라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감사를 감사원장이 되자마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감사를 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정치적으로 권력과 부딪히기 위해서 그러한 자산을 갖기 위해서 월성 1호기 감사를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강직한 어떤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감사든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감사든 본인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성실히 감당해낸 분이다. 다만 요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감사원 원장의 임기를 그만두고 대선 수순으로 가는 부분들을 과연 명분이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정치적 자산이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잖아요. 대선 출마는 뭐 그 아버님인 그 전역하신 최영섭 대령에게도 뭐 얘기를 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야권이랑 이렇게 국민의힘과 우리 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교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 전혀 최재형 원장의 어떤 그 정치적 행보, 또 예. 어떤 분이 돕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개인적인 정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어떤 그런 교감을 하고 있는 정치인, 현역 정치인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다만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께서 한 번 정도 우리 감사원장을 만났다는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있지만,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은 굉장히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예. 전해드린 적은 있는데 그 외에 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분들이 돕고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서 예. 경선에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한다 또는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 어떤 정책들을 국민 앞에 내세우겠다 이런 것들은 정책 분야, 조직 분야, 홍보 분야, 메시지 분야 방대한 어떤 준비가 돼야 조직이 되는데 필요하죠.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예.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권 전체가 한번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반성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요. 정치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군을 했던 사람들이죠. 군인들. 예. 그 다음에 판검사, 이 사법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이 감사원, 조사, 감사 영역 이런 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왜 정치하는 걸 사람들이 반대하죠? 군인은 기본적으로 적과 아와 타를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예.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뭔가를 동원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검사는 뭡니까? 사실을 조사하고 유죄 무죄를 재판. 이건 선이고 악이다. 자, 이런 마인드로 평생을 사무를 보호하고 일을 해왔던 분들이 아무런 의회 경험이라든가 정치 경험 없이 정치에 뛰어든다. 이게 대중적인 인기도만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적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틀렸다. 내가 옳다. 선악이다. 이런 마인드로 가면 정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싸움만 하게 돼 있죠. 우리 예. 정치가 이런 적대적인 대결 정치가 지금 우리 정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를 고치겠다고 나오는 새로운 인물이 결국은 그런 선악 이분법에 평생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분들. 만약에 그 사법의 시각으로 감사의 시각으로 정치를 보게 되면 저는 이 적대 정치가 훨씬 더 악화될 거다.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게 정치에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치를 하시려면 적어도 그런 대중적인 인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예. 다시 의회나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치를 뭔가 같이 좀 하면서 정치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해야지. 자, 여기 마주보고 맞질 않아요. 마주보고 하래요. 마주보고. 예. 예. 아니 그 문제의식은 동의를 해요. 적대적 이 정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생을 하는 예. 그런 그 정치는 배제돼야 되겠지만 다만 이것을 적대 정치를 할 때 우리가 반성은 문재인 정부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현상이 왜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이렇게 드러날까? 이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공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국민들이 주신 이 숭고한 권력을 정말 중립적으로 운용해야 될 때 권력이 너무 개입했단 말이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수사 못하게 수사팀 해체하고 검찰권 방해하고 수사권 없애버리고 또 윤석열 총장 임기 있는 사람을 찍어냈단 말이에요. 직무배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곳, 준사법기관, 또 사법기관, 감사원, 사법부 이런 데는 정치 권력이 일절 아무리 억울해도 자기가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 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지켜봐주고 그것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운영, 권력 운용을 했다라고 하면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이 다 나왔겠냐는 거죠. 저는 예. 적대적 정치를 비판하기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 운용을 먼저 비판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면 또 1시간 넘게 걸리는 문제고 지금 제가 문제는 네. 이런 적대 정치의 수혜자가 대안이 될 수 있겠냐, 미래가 될 수 있겠느냐, 비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우리 장제원 의원은 정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정치적 정말 수혜자라고 냉정하게 봐야 아니 됩니다. 정치적 수혜자가 아니고요. 그러한 박해를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나면 그 박해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없겠죠. 대통령이 될 수가 없겠죠. 그것을 해결하고 앞으로 그 문제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박해는 충분히 무슨 박해입니까?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일단 아니, 뭐 저희 아니 두 분이 윤석열 총장을 잠시만요.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 임기 있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겁니까? 윤석열 총장이요. 검수완박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 지금 속보가 나오고 검찰총장 있는데요. 중에서 잠시만요. 속보가 가장 나오고 있는데요. 김호수 수사를 총장 자유롭게 되고 한 나니까 사람이에요. 수사권 다 회복시키고 속보가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도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전이 되겠죠. 전 감사원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아니다라고 일단 대통령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뭐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따로 접촉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아니요, 일단 그건 뭐 제가 모른다는 예, 근데 거지. 장재원 의원님이 워낙 예. 마당발이시고 뭐 야권의 대선 주자들 다 이렇게 모임도 만들 정도신데 일단 뭐 같이 오신다면 만들었잖아요, 같이. 근데 여권도 네. 여권으로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아,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여권을 갑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어느 당으로 가던 제3지대로 가던 예. 기본적으로 이분이 대통령 출마를 생각해서 감사원장직을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건 예. 맞질 않아요. 그건 우리 민주당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결격이에요. 예전에 감사원장을 했던 이회창 네. 예전 감사원장 나중에 총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출마까지 했는데 그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자기가 만약 하고 감사원에 싶다면. 현직에 있을 때 어떤 행동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아까 뭐 4대강 했다고 그러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다른 것들은 감사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예. 다 그냥 합의해서 간 겁니다. 유일하게 월성권만 감사위원들 다수가 반대하는 예. 걸 최재형 원장이 밀어붙여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거거든요. 오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로도 이게 선명치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지금 최재형 원장이 일종의 떴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아니, 이렇게 해서 아니, 정치가 잠깐만, 이거 잠깐만. 된대요. 아니, 사실 지금 여기까지, 의견은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근데 13초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 문제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한번 잘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얼마나 절차를 잘 밟아서 예.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참 이번 수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대통령 권력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와 판결 결과를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라도 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또 절차를 밟고 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한번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좋은 잠시 계기고, 지금 유튜브 댓글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진리 땡땡땡님께서 검찰권과 감사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이제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고 김땡땡님은 여당을 떠나서 대통령은 임명을 잘해야라고 했고요. 주땡땡님도 감사원장으로는 괜찮지만 대통령은 아직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잠깐 얘기를 들으면 이제 대선 주자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된다면 당연히 또 검증이 들어가겠죠. 여권에서는 벌써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근택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예, 예. 돈도 많이 들고 예. 혹독한 검증을 거쳐요. 윤석열 총장이 엑스파일 나오는데 어. 감사원장이라 안 나오겠어요? 아, 더 나오죠. 나오게 돼 있는데 스토리가 있고 괜찮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이제 할 거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예전에 민주당에서 사실 청문회 때 미담 제조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또 이렇게 뭐 엑스파일 같은 검증할 이런 게 좀 나올까요? 뭐 짧게 저는 이제 말씀해 이게 주시죠. 상황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윤석열 최재형이 만들어 놓은 상황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이전의 검증 기준과 예. 이 두 분이 조국 수사하면서 또는 월성 1호기 감사하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준을 확 높여놨다는 말씀이시죠? 대통령이 정책적 판단을 한 거 가지고도 이 정책적 판단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뒤집혀져도 이거에 대해서 그 절차가 뭐가 문제가 있다 하고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최재형 원장이 그 부메랑을 맞을 거라고 봐요.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장을 하면서 최재형 원장의 뜻이 이 감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개입했거나 과도하게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될 소지들 이런 것도 이제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검증할 있을 재료들이 거다.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현근택 저 분이 아마 변호사요? 민주당 쪽 분이시죠? 예전에 상금 부대변인을 했죠. 그렇죠. 참 엑스파일 중독인가 봐요. 민주당은 허구한 날 엑스파일입니다. 오세훈 생태탕, 박형준 LCT, 뭐 윤석열 뭐 엑스파일, 이제는 최재형 엑스파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통령의 정책을 검증하고 감사하는 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은 정책이라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정책 추진은 저는 그건 직권남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기관이라든지 또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감사하고 수사하는 부분들을 권력이 지나치게 뭐 관여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큰 산이 사법부입니다. 재판 결과가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그 감사를 잘못했냐 잘못했냐 사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수사한 거 그거 다 사법부에서 나오잖아요. 저는 아무리 대통령 권력이라도 그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는,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반듯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데 오늘 사퇴를 밝혔다.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을 신경 쓰고 있다. 물론 제 생각은 그건 또 이제 우리 언론에서 아닌가요? 또 워낙 또 그 해석을 다양하게 하십니까? 저희 어쨌든 뇌피셜인데 뭐 일단 김정민 의원님은 부적절하다, 엄청나게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셨고,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아니 명분적인 측면에서 명분은 어떻게 제 말씀은 명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명분을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관건이다. 그걸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듣고 두 번째 주제 청와대 인사 얘기인데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재영 아나운서입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투기 의혹 때문이었죠. 부동산 재산이 91억 원이 넘게 있는데 그중 빚이 56억 원, 60%가 넘습니다. 누가 봐도 영끌 투자였습니다. 국민의 영끌 부동산 매입은 막아놓고 정작 영끌 투자한 사람을 청와대, 그것도 반부패 비서관 자리에 임명했나,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야당은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김외숙 수석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사는 망사투성이었습니다. 이번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부동산 검증 실패에서도 드러났듯이 김외숙 인사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도 청와대를 향해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 조치됐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잘 신속하게 그래도 처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기표 전 비서관의 일은 사전에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란 지적인데요. 청와대 부실 검증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영끌 김기표의 인사수석 책임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뭐 송영길 대표의 또 백혜련 의원도 얘기를 했고요. 상당히 여권 내에서도 약간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간단히 이번 일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김종민 의원님부터 먼저 평을 해주신다면. 이건 뭐 할 말이 없죠. 저는 할 말 없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지금 이분이 해명한 것,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수십억의 대출을 받아서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사면 이 땅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직에 있는 분이 땅값이 오를 걸 예상해서 그런 수십억짜리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 개인 활동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국민들이 우리나라 공직에 기대하고 있는 또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 상처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안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신고가 누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누락돼서 못 본 겁니다. 검증해서 이제 그 실수를 한 건데 그것도 안 통하죠. 할 말이 없어요. 예. 할 말이 없게 넉자로 얘기하시고. 아직도 사퇴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사퇴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죠. 아니 김기표 씨 지금 비판하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명색이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을 합니까? 반부패가 뭡니까? 대통령의 반부패 의지를 시스템화시키는 핵심 참모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부패왕이에요. LTV 얘기해놓고 55억 빚내가지고 90억짜리 재산 이 부동산 투기하는 이런 사람을 정말 너무너무 간단한
이런 검증도 못하고 이거를 그래서 모르고 한 거지. 아니 또 그러니까 모르고 얘기했다는 거는요 모르는 거 자꾸 하면 무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들어보세요. 알고 했다고 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몰아가면 안 좀 된다 합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몰랐다면 이 정부가 4년 아직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퇴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혜숙 인사수석 사퇴시켜야죠. 바로 경질시켜야죠. 김기표 비서관보다 먼저 경질시켜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그다음에 변창흠 구의역 스크린도 사고 막말, 이용구 술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 박범계 재산신고 누락 고시생 폭행 의혹, 황희 병가후 해외가족 여행 논문 표절, 임혜숙 국가지원금으로 가족 외유, 노형욱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차익, 박준영 도자기 밀수입 판매 의혹. 자, 지금 정리를 이렇게 의원실에서 상당히 열심히 그렇죠. 정리를 했네요. 이렇게 검증한 인사수석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김기표 잘못했다. 그냥 사표 내라. 수리했다. 뭐 미안하다. 이래고 될 문제입니까? 그래서 뭐 시중에는 누군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이 반대의 반이 아니고 절반의 반, 절반만 부패했다. 이 반이냐 이런 얘기가 나는데 법사위에 원래 같이 계셨던 백혜련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잠깐 얘기를 발음이 좀 약해요 수위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했다면 오늘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백혜련 최고위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이치가 사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인사 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수관이기 때문에요. 인사수석이 그거에 대한 총 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감싸고 돌죠? 김혜숙 수석을 왜 감싸고 돌죠? 대통령께서는? 일단 뭐라고 그래. 진짜. 아니 정말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반성한다 그러면은 김혜숙 인사수석부터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고. 뭘 지켜봐요? 지켜보기는. 자 일단은요. 실수를 한두 번 해야지. 이게 그 상황을 보면 사실관계는 이런 신고가 됐는데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건 좀 사실관계 어긋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 전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책임을 면할 길은 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했던 알고 그랬던 알고 했다면 그건 뭐 기본적인 어떤 그 기준 자체 이 기준의 그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르고 했다면 이 인사검증 과정에 뭔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상이든 아니면 뭐 그 과정상에. 그래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그 된다. 문제도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거 책임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집에 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김정민 의원님이 이제 친문의 또 핵심 아니었습니까? 지난번 수석 최고위원.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김혜숙 수석은 이제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까? 아니요. 그거 뭐 당에서 그 인사 관련돼서 논의를 한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 이견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상황을 판단하실 때 아마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인사 문제는 또 대통령의 권한이고 또 뭐 본인의 또 어떤 판단이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거는 인사수석 책임도 면할 수가 없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원래 이제 김기표 전 비서관이 잘못된 자료를 그러니까 숨긴 자료를 원래 저거잖아요. 경기 광주시 송정동의 땅 일부 필지를 신고를 안 하고 거기 조그마한 데 있는 컨테이너 그거 84제곱미터짜리 그것만 가액을 똑같이 해서 신고한 거잖아요. 숨긴 건데 고의로. 그런데 그렇게 숨기면 못 밝힙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예전에 청와대 계셨으니까. 뭐 제가 뭐 검증 실무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변인 하셨죠. 그 하여간 결과적으로 이게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이 누락돼서 갔다는 것 자체는 전 내가 보기엔 이건 납득할 수는 없어요. 근데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쯤 되면요, 김기표 씨 지금 뭐 비서관 그만뒀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김혜숙 수석이 제가 뭐 김혜숙 수석 뭐 물러간다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일도 없어요. 계속 실수하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나열한 만큼 검증에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알았다면 이건 허수아비고요.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시기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정광석과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일도양단해가지고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정말 검증에 이렇게 취약하고 무능한 인사수정 그대로 놔두고 그 당사자만 자른다는 게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반성을 느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인사 시스템의 무능,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전광석화처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빨리 경질하고 시스템을 새로 갖춰야 됩니다. 민주당 얘기가 하나 더 있어서 오늘 오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금 대선 후보죠. 그다음에 이광재 의원이 7월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대목이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어요. 일단 뭐 현재 지지율이 높은 건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인데 이재명 지사는 적통 후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건가요? 뭐 그거는 아닐 거고요. 이제 적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남보다 더 적통이다. 내가 더 정통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경쟁 차원에서 하는 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근데 두 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당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20대부터 혹은 뭐 30대부터 정당 생활을 했던 분들이고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이제 아마 두 분이 이제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 있는 우리 이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 또는 극복 뭐 이런 문제까지도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교집합이 많습니다. 교집합이 많으니까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할 거면 함께 힘을 합쳐서 뭐 단일화를 하든지 뭐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비전의 어떤 교집합 이런 거를 좀 증폭시키기 위한 뭐 그런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는 일단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거는 이제 비전의 교집합이 적다는 건가요? 아니면 메시지를 지금까지 놓고 보면 이낙연 대표까지도 이 두 분과 크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보편적 복지 위에서 또 정치개혁, 통합의 정치 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미래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치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두 분과 이낙연 대표가 약간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캠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다들 또 친하시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본다면 뭐 그런 대화들이 서로 그러니까 비전의 어떤 뭐 교집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 얘기하면 제일 보편적 복지 딱 떠오르는 거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인데 이재명 지사도 연대할 수 그럼 어차피 또 다 합쳐지는 건데. 근데 이게 당 경선이라요. 결과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 되면 다 연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의 문제지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뭐 공격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내 경선이라는 게 뭐죠? 단일화하려고 경선하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을 뽑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당내 경선에 내가 대통령 출마하겠다 그러면 경선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당선되면 그 사람은 단일화 되는 건데 그 과정에 왜 딱짓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확 날고 있는데 그냥 밑에서 그착착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정세균 총리도 좋아하시고 뭐 또 이광재 의원님도 좋은 분이시지만 이런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반 이재명 한번 이재명이 앞서가니까 이재명 한번 이겨보자라고 해서 군소 후보들이 손잡고 짝짓기하고 이합지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이재명 한번 이겨보자. 그 정도의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경선 일정을 그대로 하겠다. 연기 안 했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것들이 뭐 조그만 조약돌 이렇게 딱 이게 물에 던지는 정도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파도가 치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거니까 언제 이게 출렁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뭐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는 이게 이제 반 이재명 연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경선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생각하는 게 서로 비슷해요 거의. 그러면 뭐 힘을 합치는 것도 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 비슷한 얘기를 여러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꼭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욕심은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서로 목소리가 비슷하고 뜻이 비슷하면 저는 뭐 힘을 합치는 것도 뭐 의미는 있겠다고 보는데 그냥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마치
1등을 잡기 위해서 지지율만을 위해서 뭐 힘을 합친다.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또 김혜숙 인사수석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댓글들을 양쪽 의견을 정치적인 게 있으니까 소개를 하는데 90%가 한쪽 의견입니다. S 땡땡땡땡님은 리더십은 인사가 다인데 인사가 계속 말썽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김땡땡님께서 국민들은 대출 5,400만 원 받기도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P로 시작하는 께서는 왜 김혜숙 수석을 고집하는지 의리 때문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근무했었다면서요, 대통령하고? 예, 원래 부산에 그래서 그렇게 부산에서 감사고 오시나? 그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이게 정말 대통령께서 댓글 좀 읽어야 돼요. 보셔야 돼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됩니까? 예.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안 주시고? 예. 김종민 의원이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중요한 얘기 다 했어. 넘어가 빨리. 알겠습니다. 기계적 저거는 좀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 운명의 한 주로 정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데 사실상 뭐 대선 출마 선언이죠. 누구나 알다시피. 그다음에 관심이 높은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에 엑스파일 문제 그리고 이른바 이제 대변인 이동훈 대변인 사퇴 문제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떨어졌어요. 저희가 잠깐 보면 오늘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총장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월 3주차보다 약 5%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예, 여러 여론조사 업체가 함께하는 전국 지표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때는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에 이어서 2위를 한 지지도인데 역시 한 주 전매에 비해서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왜 이제 떨어진 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비춰주죠? 이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미래한국연구소입니까? 여기에 윤석열 32, 이재명 25. 예. 아니 일주일 내내 엑스파일로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이런 지지율을 유지하는 거는 지지율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분석을 해야지 지지율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분석을 하면 또 떨어지는 거 가지고만 또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여설국계를 봤는데 80%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언론이 윤석열 엑스파일로 도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장모 씨 방송에 나와서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 장재원 의원님이 너무 윤석열 편향인데. 편향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엑스파일이라는 게 그 장성철 소장이란 분이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론에서 그걸 동조해서 보도를 한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엑스파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떤 거냐에 대한 논평만 뭐 여러 개 늘어났지 엑스파일이 있는데 내용 보니까 심각하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보도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얻어맞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엄살이에요. 아니 사실 얻어맞은 게 아니고 근데 뭐 내용을 저희도 못 봤으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이 된 거 정도죠. 봅시다. 윤 총장이 조금씩 1, 2% 정도 떨어진 부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새로 들어갔잖아요. 거기 3%, 4% 정도가 갖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야권의 전체 파이에서는 떨어진 게 없고요. 윤 총장이 새로 진입된 분들에게 조금 나눠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일의 이벤트 속에서 저는 컨벤션이 더 생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검수완박 그런 메시지가 나가고 그 이후에 정말 언론과의 직접 접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3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는 대민 접촉을 직접 하고 미래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하고 또 사실상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던 아니 과거에는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이 내가 볼 때는 그런 메시지 나온다면 저는 좀 더 컨벤션 효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내일부터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말씀하신 컨벤션 효과를 얻을지 아니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와서 본인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부정적인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 긍정적인 일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사례로 보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윤 사무총장 하다가 귀국해서 하루에 한 번 실수 뭐 이런 별명도 얻었고요.
당시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지하철 열차 티켓을 끊는데 뭐 돈을 좀 저기 지폐를 10,000원짜리 2장 넣었다가 이걸 잘 모르냐. 근데 사실 모를 수 있죠. 외국서 살다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저기 있었습니다. 꽃동네 이틀 뒤에 꽃동네를 방문해서 약간 저런 옷을 본인이 했다가 이걸 왜 본인이 하냐. 근데 사실 또 듣고 보면 앞치마를 또 원래 하시는 분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잘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바로 지지율이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가능성들 앞서 제가 지지율을 얘기한 것도 이제 그런 얘기고요. 제가 이제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지율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보통 월드컵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월드컵 전에 피파 랭킹 메디 뭐 1위다, 2위다, 3위다 막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기가 열리기 전에 뭐 그 전에 있는 성적 가지고 순위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월드컵을 예선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1등은 피파 랭킹 1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붙어 보면 이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 지금 나오는 건 되게 이제 인기도 조사에 좀 가까운 건데 이거 말고 실제로 많이 노출됐을 때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감이냐라고 그런 기준으로 누가 유명하냐, 누가 시원하냐, 뭐 누가 언론에 많이 나와 이게 아니고 누가 대통령감이냐 이 기준 가지고 보게 되면 일단 지지도가 출렁거리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뭐 2% 빠지고 3% 빠지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타트 라인에 있다. 지금 박성태 기자 질문을 몇 프로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분석한 그 거고 얘기 하려고 이제. 그다음에 지지율 같은 경우에 가장 이용을 많이 했는 쪽이 민주당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 올라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80%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 비판하고 발목 잡냐. 온갖 지지율 가지고 마케팅은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지금 지지율이 자기네들이 이제 빠지니까 지지율만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지지율은 제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언론이 제일 좋아해요. 예. 언론에서 지지율만 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부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저는 지지율보다는요. 아까 말씀하신 반기문 총장. 예. 사실 저희들도 반기문 총장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또 모시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바른정당이 그때 계셨고 그렇죠. 반기문 총장이 와서 어느 정도 안착되면 바른정당의 그렇죠. 대선 주자를 하려고 예. 했잖아요. 그리고 윤 총장도 제가 겪어본 분이고 근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메시지의 파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의 상징성 그다음에 주변 그룹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상 정치 경험보다는 거의 다 외교관 중심이 다 참모로 예. 포진돼 있어가지고 반기문 총장이 외국에 오래 갔다 오셔가지고 이 보통 사람의 삶 이런 것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번 실수가 된 건데 그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정치적 메시지의 파괴력 이런 걸 보면 반기문 총장의 메시지 그때 우리 뭐 당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예. 그런 파괴력하고 사실상 윤 총장이 지금까지 뭐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또 선택적 근심 아닙니까?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메시지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감성과 일치하고 통하게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반기문 스며들 리스크는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건 저는 아니, 저는 내국의 차원이 무게다. 다릅니다. 근데 차원이 반기문 전 총장이 들으면 서운해하시죠. 아니 그거는 참 반기문 총장님은 어떻게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능한 외교관이시고 예. 또 어르신이시죠. 저는 이제 그 장제원 의원님이 너무 좋게만 보시는 것 같은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박명록 사건 있잖아요. 예. 그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평선과 네, 제가 반기문 총장보다 윤석열 총장이 더 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지평선과 지평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성찰과 통찰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분이 예. 검사로서 수사하는 업무 이외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역량, 종합적인 소통 능력, 그 경험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 박명록 하나지만 이제 앞으로 증문즉답이라든가 이런 게 이분이 많이 아는 문제, 정답을 아는 문제 말고 처음 예. 들어본 질문들을 이제 받게 돼요. 그때 저는 이분이 과연 이 검증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제 내일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요. 짧게 15초만 이제 시간이 다 되세요. 15초만 방명론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전문용어로 꼬투리라 그래요. 얼마나 잡을 꼬투리가 없어가지고 방명록 글자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습니까? 윤 총장은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거를 즐겼어요. 본인이 아는 사람 주변만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뭐 방송이나 또 책이나 그런 것들에서 자기가 감명 있게 얘기해서 본인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생각하는 사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섭취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내일이면 실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얘기를 할지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끝났어요? 예, 지금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두 분 오시면 별로 얘기도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 혼자 다 했지. 3분의 2, 3분의 1 했어요. 요 시간도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